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 공무원 교육이나 갔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이제 그런 건데요. 이 나눔샘 사업은 철저하게 가치를 반영한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가치와 관련된, 그래서 나눔의 의미라든가 나눔의 방향의 전환과 관련된 깊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눔의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이 나눔이라는 게 뭘까 하는 의미들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읽었다고 대답하신 저희 박상욱 어린이, 이 양반 이름이 뭐죠? 이 아이 이름이? 제제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제재인데 하도 말썽꾸러기를 해갖고 집안에서 늘 제재를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가 혁대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맞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버틴길 수 있는 것은 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인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민균유라는 나무고, 이 아저씨는 이웃의 아저씨인데 아주 부잣집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포르투가 아저씨인데, 제재는 그렇게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좌절과 낙담을 하면서도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포르투가 아저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균이하고 포르투가 아저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사회복지는 포르투가 아저씨가 되는 건가야? 민균이처럼 저렇게 취약한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약한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말벗이 돼주고 필요할 때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포르투가 아저씨 때문에 잘 된 사람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분인데 아시죠? 프로파일러죠. 프로파일러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재처럼 매일 맞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집안이 굉장히 좀 잘 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건 거예요. 그래갖고 울면서 나오면은 거기에 이 이웃의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너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일 거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 아주머니 덕분에 얘가 그래도 그것을 버틴겨냈고, 그 아주머니와 같이 있었던 그 아들이 도시락도 함께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성함이 원영? 이 아주머니 성함이 제가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엄마죠? 원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뒤져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영이 엄마. 진영이 엄마가 진영을 딱 치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해서 진영이 엄마였고, 진영이와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르투가 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진영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웃의 진영 엄마가 돼야 되겠다. 따뜻한 이웃이 돼야 되겠다. 이게 마을 만들기거든요. 자, 그런데, 좀 슬픈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표창원이잖아요. 근데 이분과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가정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신창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은 희대의 어떤 그 탈옥범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무기징역을 받게 됐는데, 이 양반하고 아까 표창원 씨하고는 1년 차이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비슷했는데, 이 양반이 문제가 됐었을 때, 좀도둑질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경찰이 훈방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얘는 좀 훈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소년원에 가두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얘가 잘못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창원이라는 분이 또 뭐라 하냐면 학교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이 공납금이나 그래야 되나? 어떤 어떤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일 때도 이제 돈을 냈는데, 그걸 안 냈더니 선생님이 너 같은 놈 왜 학교 오냐고.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 하면, 그때 나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생겼다.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표창원의 진영 엄마가 되자. 그래서 신창원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하자.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 수많은 신창원들에게 포르투가 아저씨나 진영 엄마 같은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건가요? 그래서 표창원은 운이 좋았고 제재도 운이 좋았지만 운이 나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재 있잖아요. 제재가 그렇게 좋았던 포르투가 아저씨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나의 오렌지나무도 베어버리거든요. 철거를 하면서. 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통이 있으면 통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표창원 같은 사람이겠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튀어나온 친구가 있어요. 가출을 청소년일 텐데 이게 아마 신창원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도와가지고 이 친구처럼 잘 적응하도록 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통이 너무나도 경쟁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가 되는 건 거죠. 그랬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하고 이하고를 도와가지고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 거냐 아니면 아예 통을 이렇게 넓힐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통 속에 있는 아이만 문제 삼게 되면 그 아이와 가족이 문제인 건가요? 근데 통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 관리 없이 사례가 관리가 될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가 예를 들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초등학교가 무상교육이었다면 선생님한테 그런 욕을 안 듣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제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제재를 그렇게 제재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실직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포르투가 아저씨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재는 포르투가 아저씨처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취업을 안 했다면 계속 확대를 했을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저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실업이 되더라도 가정에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이들 그 자체도 도와주겠지만 한 사회 전체를 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건드리기 힘든 위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나눔샘은 위험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저 위험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고 거기에 실천들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거죠. 사회복지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이 베버리지는 그 통 안에 그러니까 제재가 사는 통 안에 결핍이 못 들어오도록 원트죠. 이그노런스, 디지즈, 스카러, 아이들리스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소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고용 문제들을 일정 정도 사회가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통을 넓히는 건 거거든요. 그 통 안에. 그래서 저 통 안에만 들어가서 누구도 배부르진 않더라도 배고프진 않아야 된다. 저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너무 잔인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사회. 그 배고프지 않는 것은 한 사회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서 싸우기 시작할 때 한 사회가 관리되고 제재가 이제 그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사회의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버리지는 뭐라고 했냐면 5명의 거인을 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베버리지인데 베버리지 뭔지는 건데 제가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나눔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5명의 거인들이 올 때 우리는 개인에게 맡기거나 가족에게 맡기거나 마을에게 맡기는데 기초적으로 이 한 사회가 최소한의 5명의 거인들을 막아내면서 이 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샘은 이렇게 5명의 거인들을 한 사회가 함께 막아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는 거. 이것이 배고프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철학을 갖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한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민력, 시민의 힘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나눔샘 사업이 지향하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는 뭐냐, 나눔은 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설명이긴 하지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보게 되면 왜 나눔 샘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건가요. 자, 패스트, 코로나19 그리고 자원보건대 이제 이 얘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하고 있는 나눔의 의미,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이 양반이 까미라는 이 소설가예요. 까미라는 소설가인데 이 양반은 부조리한 현상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그래서 쓴 소설이 패스트라는 소설이에요. 패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거든요. 그 인구수로 보면 8천만 명에서 2억까지 죽었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그래서 14세기에 그거를 1940년대 오랑시 본인이 태어난 그 오랑시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전제하고 쓴 소설이 패스트예요. 먼저 쥐들이 나와서 죽기 시작해요. 한 마리 두 마리 죽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거 뭐지? 근데 이제 그것을 패스트다, 흑사병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쥐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거죠. 그때 한번 보세요. 조용히 처리합시다. 이게 도지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파눌로라는 신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죄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회개를 해요. 어떠세요? 지금 현상과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그죠?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범죄를 행한 사람인데 패스가 오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배급 물자를 안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패스가 지나고 난다는 것이 가까우니까 그래요. 패스가 막 오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훨씬 지내기 좋아졌다 하는 건가요. 자, 위험은 모두에게 다 같은 위험이 아니라는 건가요. 위험은 누군가에게 상품을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혐오를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자기 어떤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고 도구가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코타르에게는 철저하게 그랬다는 건가요. 한국에 지금 코타르는 누굴까? 한국의 파눌로 신부는 누굴까? 한국의 도지사는 누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랑베르라는 사람은 기자예요. 외부에서 온 기자인데 패스가 오니까 막 폐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패스 다 도망가려고 막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랑베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험이 왔을 때 각각의 위치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일 때 이때 시민들이 모여들어요. 자원보건대라는데 쓸데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내고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각자 자기네들이 할 것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원보건대로 인해서 패스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희생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자원보건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눔샘이라는 것은 이런 사회적 위험을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볼런티어라는 영어 단어가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용사들 이런 뜻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건가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볼 것이 있어요. 볼 건 뭐냐면 왜 자원보건대가 만들어지고 유지됐을까 했을 때 랑베르 있잖아요. 아까 그 랑베르 나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걸 게 되면 이건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도망가려는 사람, 우한에서 도망가려는 사람 딱 보니까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걸 깨닫는 순간 자기 공간에서 자원보건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파눌로 신부는 사람들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죽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 과연 이 아이를 제물로 삼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원보건대에 가입을 해요. 그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대상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파눌로 신부는 패스트에 맞서 싸우다가 이제 희생당해요. 이런 건데 우리에게 저렇게 랑베르와 파눌로 신부는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저런 성찰들이 가능할까? 이 위험들 속에서 이 위험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 위험이
정말 우리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나와 내 가족만 마스크를 산다든가 나와 내 가족만 괜찮은 도시로 도망을 간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코타르는 게 뭐죠? 이걸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이걸 통해서 혐오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선거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 신부처럼 그다음에 또 이 랑베르처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냐? 깨달을 수 없다는 건가요. 그걸 깨닫게 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모여든 시민들을 자원봉헌되었다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르웨라는 사람이에요. 르웨도 자원봉헌들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불러 막 패스트가 물러가니까 만세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꾸준히 뭐가 살아남아서 패스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몸속에 빈곤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빨갱이라든가 이런 혐오들이 다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자원봉헌대가 힘이 약해지면 다시 이 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물러난 것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래서 자원봉헌대는 도처에 있어야 되고 그런 자원봉헌대가 제가 얘기하는 바의 나눔샘의 의미인 건 거고 나눔에서 얘기하는 자원봉사자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어떤 그 성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해석도 해놔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뭐라냐면 한국의 자원봉헌대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스크를 양보한 시민들, 그 다음에 어떻게 대구로 몰려들고 의료진들, 그리고 도처에서 자원봉사로 나서는 의료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누에와 같은 의사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시민들. 그래서 저는 지금 도처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르웨라든가 자원봉헌대, 타르라든가 뭐 이런 자원봉헌대들이 사실은 이제 도처에 존재한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극을 해서 우리 한국의 자원봉헌대는 오랑시의 자원봉헌대와 만나야 된다. 오랑시는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 오랑시거든요. 이 오랑시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자원봉헌대, 그 다음에 이제 오한시의 자원봉헌대, 도처에서 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뭐냐면 세계 시민의 의식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아무튼 패스트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눔샘은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시민들이 뭘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눔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눔샘 1.0과 나눔샘 2.0으로 나뉘어요. 나눔샘 1.0은 불쌍한 사람,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르쳐줘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되면은 교육을 할 때 불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눔의 공감대를 그동안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눔 1.0이.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눔 2.0은 그들은 다 같은 시민들이야. 그리고 위험이 닥쳤을 때 먼저 제일 취약한 시민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취약한 시민들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 전체가 방어막을 만들어야 돼. 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이 이 20살에 아빠가 50대 아빠가 이제 치매가 오니까 아빠의 아빠가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멘트가 뭐냐면 그 작가의 멘트가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받길 바란다. 효자는 뭐가 돼?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근데 시민이라는 건 뭐예요? 위험이 왔었을 때 누구나 다 돌봐야 될 권리들을 자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시민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나눔샘 2.0 그런 시민들이 공동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권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에서 실천 모델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면서
수많은 자원보건대들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이제 나눔 2.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나눔 셈의 철학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눔 1.0과 2.0은 명칭이 이렇게 다르고요. 태도는 자선이냐 연대냐. 그럼 또 사람들이 고대는 도대체 어디 가고 서울대는 어디 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괜한 얘기를 또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리고 대상은 불쌍한 사람과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는 의지적 개인의 변화에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은 연대의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갖는 거, 태도를 갖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표 개발을 할 때도 예전에는 노력하는 의지적 개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랬는데 이러한 의식과 태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측정하는 것들에 우리는 지표 개발에 이제 집어넣고 김호혜 교수님이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실천도 자선형 실천이냐 권리형 실천이냐. 그러니까 이 실천이 실천할 때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2.0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자, 나눔셈이에요. 요 친구들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함께하고 해서 나눔셈을 파야 된다는 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말장난을 해봤어요. 자, 나눔의 셈이라는 뜻이 있다. 나눔의 셈은 이런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과 프로그램 지표 개발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이론은 제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현숙 교수님이 하고 지표 개발은 김영희 교수님이 하고 그래서 이게 나눔의 셈에 그것이 쌓이면 그걸 갖고 나눔 선생님들이 갖다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나눔. 그래서 나눔 선생님들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모여갖고 이제 자원보건대 자 나누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실천을 결의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의 셈, 나눔셈.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나눔셈을 형성하는 거, 시민교사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포함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구체적인 실천의 모델들, 실천의 어떤 그 현장들을 발굴해내야 된다. 이게 나눔셈의 목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나눔셈에서 나눔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이렇게 나눔의 광장이죠. 지금 21개 기관들이 그 광장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공감, 연대에 대한 공감, 소통,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시민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나눔셈 그래서 실천을 하는 거야. 정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 속으로 여기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나눔셈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것들이 또 다시 가고 축적되고 그리고 때로는 축적된 것들이 바로 학교나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나눔셈 프로젝트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박수 쳐줘. 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오신 것처럼 생존의 문제에 빠진 이기적인 인간, 호모 이코노미크스 경제적인 문제, 코타르 같은 친구예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걸 통해 갖고 혐오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 갖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호모 이코노미크스들이 나눔셈을 통해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공동체 참여하는 인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존재가 돼요. 그럼 그걸 통해 갖고 학습 동아리라든가 우리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과 국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생존의 이기적인 인간이 세상 읽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시민교사들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되면 실존의 정치의 인간이 되고 그 실존의 정치적인 존재가 토론과 공감을 통해서 학습 동아리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더라.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면 사회복지 기관 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가서 하는 다양한 자원보건대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식이 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호모 폴리티크스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고 말하는 존재고 이제 공동체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가진 존재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 이게 호모 폴리티크스.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시민이고 자원보건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비유적으로 이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리아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리아는 가서 열심히 들어요. 마르다는 일만 해요. 왜? 예수님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